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영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장윤기의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서 형량을 줄이려 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 규정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유혈돌에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같은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혈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압수수색부터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이게 공감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저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19와 5.18을 조롱한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선수 간에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세버스 석 대가 서울 배제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제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제고 선수들은 광주 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제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제고 학생 선수단에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 일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그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제고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소유한 프로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징오나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회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떠가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공중협박과 모욕 혐의 등 2건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일부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 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데 대해 모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의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제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의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청와대가 빠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이 서남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고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만 달러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약어를 외칩니다. 여기세! 8.0! 지금 수출 기업이 1,000만 달러를 1,528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을 쓸 수 없이 오전 9시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각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서 한리스크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기회도 있지만 위기 리스크 요인도 지금 예상하지 않는 길이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밤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부는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됩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 산림 관측 위성으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가 오늘 오후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농림 위성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위성을 통해 농업, 산림 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 공공안전 강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협회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융복합 KCT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과 융복합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산 크루즈 산업협회는 오늘 오후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위한 K크루즈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또 세계가 찾는 대한민국 크루즈 관광을 주제로 4대 핵심 비전을 발표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장마 속에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기록됐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가 무척 큰데요. 이번 주 중부에는 점차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남부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의 최저기온은 25도. 지난 5월 30일 강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영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더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잦았던 중부지방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는 뜨거운 공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주 중반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영향을 받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는 반면 이 반대 양상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강도 5의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느 지역의 정체에 영향을 주는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태풍 발달 상황과 진로를 토대로 정체전선의 움직임과 강수 전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데요.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전망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친정계 의원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적한 걸 두고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SNS에 국민에게 민주당의 미래청사진을 보여줄 걸로 기대했지만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이 돼버렸다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출마 첫 자리에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유체 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적하려면 최소한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의힘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속에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이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달 동안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관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국조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에선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감찰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TKMS가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 어제 현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동급생과 선배들이 아이를 불러내 수차례 1대1 싸움을 강요한 건데 폭력을 놀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그릇된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작 2학년인 어린아이는 온몸을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 주위와 양 다리에 타박상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만 가면 불만 꺼져 있으면 그 장면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가해자 A군 등 4명은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 싸움을 하자고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격투판으로 전락한 사이 학생들은 제가 있는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장소를 옮겨가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서너 시간의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놀이가 된 싸움은 이미 교실 깊숙이 자리 잡아 거리낌 없이 폭력을 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다친다 그러네 존재하고 이제 그 보건실로 데리고 가지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싸움 영상을 사고 파는 텔레그램방과 SNS 계정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폭력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폭력적 행동이 우선시되는 학생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제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품질 관리자와 건축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법인 4곳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광주 대표 도서관 건축 공사 도중 일어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에어컨 설치 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복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60대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4대 정유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26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 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S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사 두 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두 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X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홍명보호의 북중미 월드컵 졸전을 계기로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 출범식에서 축구인들이 더 분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며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차별과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입니다. 동료애가 없는 스포츠는 한낱 윷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제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제고 전자도서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선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징계, 학교의 건조화환을 보내는 과도한 심리적인 폭력, 더 큰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미래 세대에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명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라색과 남색의 호우구름이 다가오면서 충남과 전북 지방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군산 어청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츰 중북부 지방도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청주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0도, 대구와 포항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더위 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